DPP 프로그램에서 했던 운동과 식이 조절 요 두 가지를 당뇨 환자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어요. 12주만 딱 했는데 당화 혈색소가 7.5였는데 6.5가 됐어요. 12주 만에. MCH가 넉아웃된 쥐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막 유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항노화,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쥐가 만들어졌다. 저희가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유산소 운동, 트레드밀을 우리가 이제 뛰게 하는 운동을 시켰었는데, 똑같은 운동량일 때 지방 연소가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키토제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운동 말고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는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거예요. 좋은 인터뷰로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최경 인터뷰 시즌2 네 번째 게스트는 연세대학교 전용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엘버타 주립대학에서 장애인 운동 체육의학을 박사로 수료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수료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교수, 그리고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에서 교수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대표 저서로는 옥시토신 이야기,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한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이 호르몬 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 면역력,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당장 집에서 측정할 수 있으면서 지금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사 지표인 안정기 심박수에 대해서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전공 분야인 운동과 근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학적 입장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많은 거 배울 테니까 앞으로 영상들 꼭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경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교수님의 학부, 대학원 전공만 보면 얼핏 누군가는 단순히 체육, 운동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쓰셨던 되게 많은 논문들, 그리고 심지어 SCI 그 이상급의 어떤 학술지에도 되게 많은 연구를 게재하셨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역도부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역도를 막 열심히 뭐 운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님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를 하지 않고도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돼서 제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목표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열심히 놀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체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장애인 체육, 특수체육이라는 분야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장애인 체육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한국에서는 장애인 체육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차차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 알버타 대학에 이 특수체육 교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환 학생을 가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한 3, 4주 정도 지나서 수업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게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가 있듯이 인터내셔널 패럴림픽 커미티가 있고, 거기에 뭐 부회장이 3명이고 회장이 1명이 있는데 내가 회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애인 올림픽 말씀하시는 거죠? 패럴림픽을 만드신 분이 거기에서 특수체육을 가르치고 장애인 체육을 가르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막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한국에서 온 제 영어 이름이 저스틴인데 나 저스틴인데 이렇게 만나게 해서 뵙게 돼서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수님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버타 대학으로 이제 장애인 체육, 특수체육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석사학위를 입학하게 되면 이제 대학원 연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운동 생리학이 제가 관심을 갖던 분야였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안에서도 운동 생리학 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있는 척수손상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운동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가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걸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척수손상 장애인들은 그러면 당뇨병이 많이 걸리나 하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정말로 당뇨병이 3배에서 5배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면 이분들의 당뇨병이 좋아지나라는 연구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런 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제 이제 석사학위 연구가 이런 척수손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레든 8주간 전기를 자극시켜서 마비된 근육을 움직이게 하면서 운동을 시킨 후에 당뇨병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인슐린 센서티비티라고 하는 인슐린 민감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근육을 띄어가지고 근육 안에 우리가 뭐 타입 1, 타입 2, 머슬 파이버 근 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이제 제 석사학위 연구였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당뇨병이 많이 걸리지? 운동만이 아니라 혹시 배가 좀 더 나왔니? 다른 이유가 있나? 라고 고민할 때에 그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발견이 되고 한 2, 3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렙틴이 우리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척수를 통해서 하는데 이 척수 손상 장애인들은 척수가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 렙틴이 이분들한테 제대로 작동을 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비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렙틴을 측정하고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고 렙틴과 기초 대사량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36시간 금식을 하면 보통 렙틴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렙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렙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연구가 됐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연구를 하면서 렙틴과 인슐린 센서티비티와 이런 쪽의 논문을 봤더니 가장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곳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 5분들한테 나 한국에서 온 저스틴이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당신들과 포닥을 하고 싶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5분이 다 답장을 주셔서 그중에서 제일 빨리 답장 주시고 제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 그분이 이제 조슬린 다이비티스 센터의 마라토스 플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 남편이 제프리 플라이어라고 의대 전체 학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랩으로 제가 포닥을 가서 거기서는 이제 주로 기초 동물 가지고 특히 뇌에서 있는 뉴로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MCH라고 하는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을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넉아웃 시킬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날씬한 쥐가 돼요. 네. 날씬한 쥐가 되는 이유가 심파테릭 너브 시스템을 통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척수 그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교감신경계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감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고용을 해서 쥐의 교감신경을 측정하고 유전자 조작한 쥐가 왜 날씬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려고 그런 연구를 하게 하려고 저를 초대하셨죠. 그러니까 포닥으로 고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본 분야가 이 장애인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패럴림픽 게임은 1996년부터 평창 패럴림픽까지 제가 계속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제 원래 본 분야가 패럴림픽이다 보니까 제가 비만 연구하고 당뇨병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한 교수를 뽑는다고 해서 특수체육을 제대로 좀 생리학적으로 공부한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면 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니까 또 제가 원래 관심 분야가 워낙 비만, 당뇨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브란스에서 당뇨 환자들, 그리고 비만 환자들, 그 외에도 뭐 뇌전증 환자들,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제 겸직 교수를 하고 있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입니다. 네네. 사실 인슐린 저항성 렙틴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 많아요. 근데 이걸 진짜 그 기초 의학 수준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연구하실 때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당뇨병을 생각을 하면 당뇨병에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드는 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해요. 네, 그렇게 되면 생기는 병이 이제 일형 당뇨병이 되고요. 그런 이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왜냐하면 인슐린은 우리 글루코즈, 우리 포도당을 흡수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없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혈액에는 당이 엄청 많은데 세포 안에는 당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 네, 그런 상태가 사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병이 이제 일형 당뇨병인데 인슐린을 맞지 않게 되면. 네. 네, 근데 이제 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인슐린증에서 하이퍼인슐리니미아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비만해진다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은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는 이게 인슐린이라는 거는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 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용체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용체에 인슐린이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이 가거든요. 그래서 시그널이 세포 안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글루코스 셔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힐버스 같은. 네, 그래서 이 셔틀이 일반적으로 인슐린이 없을 때는 세포 내에 가운데쯤에 있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이게 인슐린 수용체에 붙게 되면 얘네들이 그 시그널링을 보내서 얘네들이 다 세포 면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플로레센트 라이트라 그래서 녹색으로 이걸 그 수용체를 염색한 실험들을 하면 얘네들이 갑자기 세포 면이 초록색으로 빛나게 돼요. 면이요? 네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 혈중에 있는 글루코즈를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건 시그널링 자체,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붙은 이후에 수많은 그런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세포 면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들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인플라메이션, 그래서 염증 자체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상태에는 글루코스 1을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1 정도 있으면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글루코스 2를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2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5가 돼야 되고 10이 돼야 되는, 그러면 혈당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인슐린이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이제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DNA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스스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죽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이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자체가 또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다면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하는,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이제 혈액에서 글루코즈하고 인슐린 레벨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호마가 있고 또 하나는 글루코즈 드링크를 마신 다음에 이걸 frequently sample intravenous glucose tolerance test라고 하는데 이 글루코즈를 마신 다음에 계속 5분 간격으로 혈액을 뽑아가지고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가 되고 혈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얼마나 쏙쏙쏙 처리되는지. 그렇죠. 얼마나 빨리 이 글루코즈가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석사할 때 연구했던 실험 방법은 한쪽 손에 혈액에 글루코즈를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평상시 안정식, 그러니까 일반적 글루코즈보다 95 정도를 더 높여주는, 그래서 그거를 2시간을 유지시킨 다음에 처음에 매 2분마다 피를 뽑아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한 30분 지난 다음에는 이게 한 10분씩 15분씩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인슐린이 얼마나 첫 번째 피크가 올라갔다 떨어진 다음에 다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네, 이런 거를 보는 거 하이퍼글라이세믹 클램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글라이세믹 하이퍼 인슐리니믹 클램프라 그래서 한 손은 인슐린을 넣고 한 손은 글루코즈를 넣어서 우리 몸이 이 혈당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글루코즈를 넣어줘야 되고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는지 요거를 수학적으로 또 계산해서 보는 게 이제 인슐린 센서티비티 저항성을 측정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동물에서는 이거를 실험하면서 근육이나 장기를 띄어서 그 글루코즈에 태깅을 해가지고 그럼 뇌에 얼마나 많이 글루코즈가 들어가지? 근육에는 얼마나 들어가지? 간에 얼마나 들어가지? 해서 각 조직별 이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해킹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레디오 액티브 해서 우리 방사성 물질을 이 글루코즈에다가 입혀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 방사성 물질이 태깅이 된 글루코즈를 내 몸이 막 흡수를 할 거잖아요. 만약에 근육이 흡수를 많이 한다면 근육 안에 그 방사성 물질이 많겠죠. 그러면 실험이 끝나면 동물 같은 게 그걸 띄어가지고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재면 글루코즈가 얼마나 업테이크 됐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약간 전 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 인슐린과 혈당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주제가 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정리해 네네. 볼게요.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땐 이제 몸에서 흡수가 됐을 때 혈액 안에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있는 이제 혈당, 당분으로 들어오는데 얘들이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쓰일 수 있으니까 혈액 속에 혈당이 높아졌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도 분비도 많이 되고 맞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혈당을 같이 가가지고 세포에다 똑똑똑 해서 이제 지금 친구 데려왔으니까 안에 넣어달라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쪽 인슐린 수용체,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수용체에서 인슐린과 결합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어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 반응 이후에 여러 연쇄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포 안에 있던 그 포도당의 운반체, 네네. 그러니까 이 데려온 친구를 안으로 데려가줄 친구가 셔틀버스가 오는데 걔가 오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에너지 물질을 세포가 쓰는 데까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사실 이 원인도 다양하고 네. 이 문제 상황도 좀 다양해서 네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건 아까 그 인슐린이 붙어야 이 포도당 운반체들이 세포면으로 그러니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세포면으로 간다고 했는데 네. 인슐린 말고 그 똑같은 작용을 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포당 수용체를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당을 옮기는 운반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세포면으로 이동을 해야 혈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반체가 세포면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인슐린 말고. 뭔가요?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네, 운동하면 인슐린이 없어도 얘네 그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이 포도당 운반체가 세포면으로 이동을 해서 혈당을 이 당들을 이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만약에 혈당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일형 당뇨병인 경우도 인슐린 주사를 바로 맞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면 혈당 자체가 근육 세포들은 인슐린이 없이도 운동을 통해서 바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죠. 신기하네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측정하는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을 가지고 계산하는 호모 IR이 있고 네네. 근데 이건 좀 간접적인 지표죠. 네. 네. 계산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늠해보는 정도고 네네. 실제로 이제 인슐린과 어떤 포당을 몸 안에 넣어주면서 이걸 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실제 세포의 능력을 보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측정 방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험하셨는데 네. 그러면 관련해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척손상 장애인들 실험했던 결과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도 높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이제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8주 동안 이 전기로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이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한 번에 30분씩 하게 했어요. 일주일에 30분씩 3번이요. 예,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기 위해서 네. 센터를 오셔야 되고 그리고 네. 저희가 전기 자극을 주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계로 이분들을 옮기고 전극을 연결하고 그래서 전기 전류를 통하게 하는데 6개의 근육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 쪽에 네. 근육을 전기로 자극을
시퀀셜리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면 이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를 하루에 30분씩 해서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저희들이 운동을 시켰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시고 잠시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네네. 척수 손상 있는 분들은 원래 하체를 하반신 마비가 되신 움직일 수 없는데 전혀 못 움직이죠.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면서 네,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제가 그거를 하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척순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팔로 타는 자전거를 타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휠체어를 타시느라고 항상 미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할 때도 미는 동작을 하시게 되니까 손목, 어깨,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갈 수가 있어서 그거 말고 더 큰 근육군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했을 때 그 자전거가 있었고 마침 제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척손상 장애인 분들을 운동시키는 치료사로 제가 석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이분들 운동을 시켜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하체 근육들이 많이 빠진 상태일 것 같고 상하측 불균형도 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일단 마비가 되셨기 때문에 거의 근육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애트로피라고 해서 근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처음엔 자전거를 못 타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레그 익스텐션 해서 무릎을 피는 한 가지 그래서 이 쿼드리셉 허벅지 앞쪽 근육만 대퇴 사두요. 먼저 대퇴 사두근을 운동시키는 거를 어느 정도 힘이 되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 타게 하죠. 그러면 그 운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하게 좋아지셨고 그리고 저희가 근육을 띄어서 봤을 때 아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 운반체 걔네들 중에서는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4번째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한데 걔네 단백질 농도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농도가 늘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백질을 이 양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하려면 근육을 띄어가지고 이 근육 안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가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캐필라리라 그래서 모세 혈관 자체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근육에 마비됐던 근육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리고 근육 타입이 이분들은 마비가 되면 타입 1이고 타입 2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 1은 우리가 유산소, 그러니까 이 지구력이 되는 거고, 타입 2는 순발력이 더 중요한 건데, 이분들은 이 타입 1이 거의 없어지세요. 네, 그리고 그냥 타입 2로 거의 다 바뀌는데 우리 운동을 통해서 그게 타입 2에도 이제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제일 이게 순발력 쪽으로 되는 거고 유산소 능력이 없는 그런 근육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타입 1 그러니까 A로 바뀌고 좀 원쪽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근육 자체에도 변화가 생기고 전체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봤던 그런 변화들이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또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관련해서 또 어떤 인사이트 있었을까요? 석사학위를 할 때는 이제 그게 했던 거고 물론 그 뒤에 제가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아, 청소년, 노인 다양한 분들을 했을 때 어릴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좋아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아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연세대학교 캠프에서 저희가 운동을 시켰더니 이 비만한 애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일주일 만에 70%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100이었다면 이게 30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 레벨이 70%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저희가 반복해서 실험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거의 뭐 70%, 80%가 인슐린 저항성이 그냥 거의 사라져 버리는 불과 아이들의 몸무게는 뭐 2%밖에 안 빠졌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운동을 조금만 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금방금방 변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민감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효과는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48시간까지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운동 최소한 3번 하라는 게 한 번 운동을 만약에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셨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진 게
이틀까지는 유지가 되니까 떨어질만 할 때 또 운동하고 떨어질만 할 때 또 운동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하나는 한 번 운동 효과로도 좋아지지만 만약에 이 운동을 뭐 3개월, 6개월 했다 그러면 아예 몸이 네, 그거에 적응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인슐린 저항성이 뚝 떨어져서 혈당 조절 잘 되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그런 기반이 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 개선할 때 어떤 방식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혈당 조절을 목표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혈당을 제가 마셨다. 아니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글루코즈의 80에서 85%는 근육이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근육 양이 많아지려면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근력 운동을 해줘야 근육량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근육량이 늘어났지만 그 퀄리티 예, 그래서 인슐린과 뭐 글루코즈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를 올려주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하려면 유산소 운동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둘 다 복합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사실 한국에서 30대 이상 성인의 6, 7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하고 맞습니다. 전 단계까지 합치면 4명 중 1명이라는 네, 충격적인 통계가 심각합니다.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지금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런 가공식품을 또는 다양한 당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는 더 심각해질 게 명확해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 사실 그분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뭘 하면 좋을까를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보실 걸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가 당뇨 환자라면 저는 일단은 일어난 다음에 공복시에 운동을 좀 할 것 같아요. 공복 네. 운동이요. 근데 이제 공복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인슐린이 이렇게 막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저혈당이 많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권장해드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어느 정도가 조절이 되는 당뇨 환자들이라든가 당뇨 초기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공복 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를 저녁 같으면 권장해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뇨가 지금 전 단계이거나 현재 당뇨 초기인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상당 부분 비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체지방을 낮추는 것만을 가지고도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 능력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공복 시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당이 없잖아요. 네, 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왜 비만한 사람들이 low grade inflammation, 낮은 정도의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있느냐 하면 이게 지방세포에 지방세포를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육각형 모양 같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인필터레이션 해서 걔네들이 그 안을 침투해요. 그래서 지방세포 주변에 대식세포들이 많이 껴가지고 얘네들이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인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니까 예를 들면 공복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많이 연소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체중 감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해준다면 그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을 만약에 이제 시기까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침에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심지어 어떤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뇌가 글루코즈를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아침에 먹어줘야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뇌 세포는 글루코즈보다 더 좋아하는 게 키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운동을 통해서 키톤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이제 간에서 생성된 키톤이 뇌에 에너지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를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더 섭취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오전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한다면 그리고 점심까지 공복을 유지한다면 오전에 지방을 연소하던 그게
지속이 되어서 예, 점심까지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점심을 탄수화물이 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항상 전 쌀밥 먹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혈당이 밥을 먹으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밥 먹자마자 바로 천천히 걷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한 30분 정도 기본적인 소화가 될 때까지는 가볍게 걷고, 근데 만약에 조금 정말로 체육관을 가서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30분 정도 지나서 운동을 하면 내가 먹은 당을 내가 다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오전 공복시 운동하고 그리고 식후에 만약에 헬스클럽이라든가 피트니스 센터 가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벼운 산책 또는 가벼운 산책보다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을 분당 110보로 맞춰서 BPM, 110 BPM에 맞추면 빠른 걷기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으면 심박수가 130에서 140까지 올라가거든요. 높네요. 네. 그 박자에 맞춰서 걷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20분 정도 하면 내가 먹은 당들을 잘 얘가 스스로 근육들이 잘 쓰게 되어지고 운동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운동 끝난 다음에도 보통 30분,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더 혈당을 쓰는 근육 혈당을 쓰는 그게 올라가 있거든요. 혈당 조절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번 운동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혈당을 조절을 정말 아주 그냥 빡세게 하고 싶다. 그럼 저녁 먹은 다음에도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죠. 다만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면 잠자기 1시간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수면을 망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루씩 나눠서 3번 정도 운동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은 혈당 조절과 비만 예방에 또는 이제 체중 감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혈당 스파이크 또는 과한 포당 자체가 세포에 미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경계하시는 편이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탄수화물 자체 옳다 그르다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전날 저녁 시간부터 포함해서 금식이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네. 아침에 혈당도 낮고 인슐린 낮을 때 그때가 또 우리가 지방을 꺼내 쓰기 딱 좋은 그럼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어떤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지방들 많이 써주고 어떤 세포들의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올려준 다음에 아침을 그렇게 시작해서 아침엔 너무 과하게 탄수화물 먹지 않고 너무 과한 혈당을 노출시키지 않고 지나가다가 이제 첫 끼를 어느 시점에 먹었을 때 잘 드시고 대신에 먹고 나서 가벼운 걷기 식후 산책을 통해서 제가 알기에도 식후 산책했을 때 혈당 반응이 되게 완만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식후 걷기만 해도 그냥 완만하게 가는 그럼. 개인적 경험으로도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나 심지어 설탕을 먹었을 때도 그때 이후에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과 반응이 너무 달라요. 네. 어쩌면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과일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또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실 때 밥을 엄청 먹어도 건강하셨던 이유는 그때는 밥 먹고 나면 항상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밭에 가든 아니면 계속 맞아요. 뭔가를 하든 움직였으니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운동을 꼭 하시길 권하고 혹시나 가능하신 분은 또 이렇게 뭐 너무 늦은 시간 전에 조금 더 좋은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요. 뭐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재밌었던 게 임신정성을 넘어서서 제가 처음 본 단어가 MCH였습니다. MCH. 네,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 그리고 렙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네. 렙틴이 처음 발견된 게 94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오래전이었는데 그때쯤에도 이미 렙틴에 대해서 되게 초반에 네. 연구를 하셨던 이력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제가 처음 그거를 알게 된 건 한 3, 4년 정도 지나서 렙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1997, 98년도에 제가 렙틴에 대한 논문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비만을 이제 해결하겠구나.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렙틴은 지방에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디포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물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만하면 렙틴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비만하면 렙틴이 올라가니까 그럼 렙틴은 그러면 뇌에서 무슨 작용을 하냐 하면 식욕을 억제를 시키는 작용을 하고 우리 대사량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면 렙틴이 올라가고 렙틴이 올라가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사량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서 내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고마운 호르몬이다. 그런데 또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요즘이나 우리가 비만 걱정을 했지. 옛날에는 비만을 걱정하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굶어 죽는 걸 걱정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렙틴은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이 빠지면 렙틴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렙틴이 떨어지게 되면 뇌에다 신호를 주는 거죠. 먹어라. 너 지금 굶고 있다. 위험하다. 먹어라. 근데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food seeking behavior라 그래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헌터 게더러라고 얘기하는 데 가서 막 사냥하고 수렵하고 채집하는 막 그런 시기에는 내가 만약에 가장인데 어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픈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찾아다니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와. 렙틴이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에너지가 없는데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있게 되면 빨리 에너지를 다 태워서 더 굶어 죽게 되잖아요. 수입이 적은데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렙틴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낮춰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되니까 그래서 와, 이 세상에 이런 호르몬이 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사실 막 어떤 때는 잘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이어트에 막 실패도 하고 그런데도 체중은 1년으로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씩 찌는 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렙틴이 어느 정도 우리 몸을 비만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쥐 중에 OBOB 마우스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은 1940년대 후반에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비만해지는지 명확한 그 유전적 원인을 몰랐었어요. 혹시 연구 논문 보다 보면 되게 뚱뚱한 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뭐 귀엽죠. 그냥 거의 인형 같은 애들인데 체중이 정상 쥐에 비해서 뭐 한 4배, 5배까지 막 뭐 이렇게 3, 4배까지 이렇게 막 엄청 뚱뚱한 쥐인데 이게 왜 이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옛날에 몰랐죠. 네. 그러다가 1965년도쯤에 그거랑 비슷한 쥐인데 이게 조금은 기능이 다른데 얘도 그렇게 비만한 거예요. 얘는 DBDB 마우스, 다이비리스. DBDB 마우스.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비만해지는지를 모르다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페라바이오시스라는 실험을 했어요. 얘네 이 두 쥐의 혈관을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OBOBG는 엄청 날씬해지는 거예요. 비만했던 쥐가 날씬해지고. DBDB 마우스는 그대로 비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DBDB 마우스에서 얘 엄청나게 뚱뚱한 이 쥐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얘가 없었었는데 그러네요. 그게 공급이 되니까 얘가 엄청 날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비진이라 그래서 오비시리 진, 비만 유전자 그거를 이제 제프리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걸로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 유명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오퍼들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렙틴만 주사하면 비만 해결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렙틴 주사를 사람한테 실제로 줬는데 별로 비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렙틴이 올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티브 오렐리라고 저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런 비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거를 얘기를 듣고 우리 사람 중에도 저렇게 비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오비 마우스 같이 그런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하고 봤더니 걔는 진짜 이 렙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렙틴 결핍상. 렙틴 결핍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렙틴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음식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대사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족족 살로 가는 그런 엄청난 고도 비만인 애였는데 얘한테 렙틴 주사를 줬어요. 획기적으로 정상 체중이 되는 게 얼마 되지 않아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탄력을 받았죠. 야, 이제는 사람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많은 실험도 결국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렙틴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렙틴이 충분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하버드를 갈 때 제 렙틴 저항성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고 운동이 렙틴 저항성을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렙틴 저항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을 어떻게 측정할지를 제가 좀 동물 모델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뇌로 렙틴을 넣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렙틴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심파테릭 그래서 자율신경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가서 이런 지방 같은 데에서 이런 지방 연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보면 렙틴 저항성이 뇌에서 생긴 건지 그런 이 심파테릭 nervous 자율신경에 생긴 건지 또는 아예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peripheral tissue라고 얘기하는 근육이든 지방이든 여기에서 생기는 건지 요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하던 도중에 제가 연세대학교로 와가지고 실험을 못 끝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래도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그러면 몸 전체로 통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서의 좀 더 문제가 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게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 그래서 뇌하고 혈액하고의 이제 막이 있잖아요. 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뇌로 들어가면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여기 막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도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 예, 문제가 있을 수 여기에서도 있다. 아,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뇌에 가면 렙틴, 결국에는 리셉터가 있잖아요. 예, 수용체가 예, 있다. 수용체에서도 또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가서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의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기 아, 그러네요. 때문에, 신호를 주고 나서 다시 얘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도 아, 네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왜 그런 실험을 하게 됐냐면, 제가 동물을 비만하게 만드는 방법, 쥐를 비만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쉬워요. 고지방, 고탄수화물을 주면 돼요. 우린 네.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래서 고지방 고탄수화물을 주면 왜냐면 얘한테 고지방 100%를 지방을 주는 연구도 저는 제가 포닥을 할 때 꽤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얘들이 살이 엄청나게 잘 빠집니다. 예,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우리 쥐들의 살을 이 지방을 엄청나게 빼주는데 그렇게 먼저 빼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비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쥐를 비만하게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쥐가 갑자기 먹는다고 확 비만해지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만해지는 거를 저희는 봐요. 예, 조금 얘가 처음에는 그걸 저항하다가 확 비만해지고 또 어, 하다가 확 비만해지고 이런 살찌는 것도 정책이 있다는 네, 거네요. 이게 조금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다가 막판은 그냥 확 가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하면 그래서 고도 비만인 쥐들을 보면 쥐들은 예를 들면은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백색 지방, 뭐 황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갈색 지방이라고 갈색 하죠. 지방. 네. 네. 그래서 브라운 팻이라고 우리 갈색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쥐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비만을 억제할 때 렙틴이 올라가게 되면 갈색 지방에서 열을 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100kcal 먹었는데 내가 오늘 150kcal 먹었어요. 그러면 과도한 에너지가 오게 되면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이거를 태워요. 네, 그래서 브라운 팻에서 아까 얘기한 언컴플링 프로테인이 이게 발현이 많이 되고 거기 열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게 먼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체중 디펜스 메커니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확 살이 찌게 되어지는데 얘네들을 살이 빼주면 그게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걸 운동이라든가 체중 감량을 통해서 그게 브라운 팻이 하얀색 빽같이 막 지방 백색 지방 같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해주고 살을 빼주면 얘네들이 다시 갈색으로 이렇게 좀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렙틴의 저항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하다가 만 그런 연구 그 음, 일환입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렙틴 저항성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 그때 연구는 종료하셨지만 렙틴 저항성 개선에 또 효과적인 인터벤션 개입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 연소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미토콘드리아 지방 연소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뭐가 먼저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운동 말고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는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거예요. 지방 연소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키톤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를 만들고 네,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렙틴 저항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국내에서 운동 관련된 어떤 패러다임
쪽에서는 탄수화물을 꼭 많이 먹어야 된다, 또는 10끼를 많이 먹어야 된다가 되게 정설처럼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께서 탄수화물을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전문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했었고, 네.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포닥을 하러 갔을 때 저는 운동 전문가고 제 옆 테이블에 실험하는 박사는 다이어트 중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전문가였어요. 진짜 네. 2003년에요. 네네. 그래서 걔랑 저랑 시합이 붙은 거예요. 네. 시합이요? 네. 나는 쥐를 운동을 시키고 네. 걔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고 이 쥐를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근육과 네. 간과 그리고 아까 언컴플린 프로테인 그 브라운 팻 갈색 지방과 이런 데서 이제 세포를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띄워가지고 네. AMPK가 누가 더 많이 올라가나. MPK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AMPK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시그널 같은 거, 영양 상태에 대한 시그널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면 ATP를 쓰잖아요. 네. ATP를 쓰면 얘가 ADP가 돼요. 네. 그러면 ATP하고 ATP의 레이시오가 바뀌게 되거든요. ATP와 ADP의. 예. 그러니까 네. ATP는 줄어들고 ADP가 많아지게 되면 지금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얘가 AMP 카이네이즈라는 거를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대사에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MP 카이네이즈가 올라가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대사에 되게 중요한. 그래서 살 빼는 약으로도 AMP 카이네이즈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그 친구는 그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고 저는 운동을 시킨 다음에 쥐의 근육들과 조직을 떼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졌어요. 졌다는 게 어떻게 진 거예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AMP 카이네이즈의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거의 운동보다 두세 배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운동을 안 시켰어요, 그럼? 걔는 그냥 키토제닉 다이어트만 했죠. 그럼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한 친구. 운동 안 하고 식단만 했는데 AMP 카이네이즈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재밌다 하면서도 제가 그러면서 더 이건 운동만이 아니라 어떤 다이어트와의 인터랙션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더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을 빼고 싶다. 그런 상태라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운동의 목적이 예를 들면 퍼포먼스를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순발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어떤 지구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이런 선수 트레이닝의 목적으로 가면 이거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순발력을 하는 만약에 농구 선수의 마지막에 막 시합에 중요한 막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한테 너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서 지방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레이너에게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선수들 또는 내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내 클라이언트의 근력을 향상시켜 주고 싶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에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다만 내가 만약에 트레이닝하는 목적이 이 사람의 지방을 빼주고 대사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이라면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른 접근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좀 학습한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네. 그게 3대 500을 달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지난달에 딱 끝이 났어요. 와우. 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전에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 8, 9년 전쯤부터 웨이트를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꽤 오래 가다가 3대 500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3대 500이 가까워질 때 있잖아요. 한 400 후반대부터. 그때부터는 그 운동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더 먹어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그 실험을 혼자 해보니까 제가 원래 먹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더 늘려주니까 네. 그 운동 볼륨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500이라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려면
그 몸에 충분한 부하를 주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운동 훈련들이 보통 2시간, 네. 1시간부터 2시간인데 아, 네. 얘를 매번 견디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글리코겐을 채우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의 어떤 현재 퍼포먼스 달성 맥락에 따라서도 이 식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또 그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이제 물론 원래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있었긴 하지만 음, 이 탄수화물 지방 가지고 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음, 결국에는 각자의 맥락과 상위 목적 음, 그리고 몸 상태 음, 개별화된 상태에 맞춰서 실험해보고 음. 반응 보고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결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국에는 근육이든 뇌든 어떤 조직이든 얘네들이 살아있고 서바이벌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단위가 ATP고 무조건 ATP로 바뀌어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ATP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 돈 갖고 와서 바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돈 가서 쓸 수 없듯이 이게 다 환전을 해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쓸 수 있듯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려면 ATP로 에너지를 결국에는 쓰게 되어지는데 ATP가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극미량이고 그러면 ATP를 결국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루코즈를 또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이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재밌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이 탄수화물을 쓸 때에도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가 있고 아나로빅 글라이콜리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해당 과정, 무산소 해당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을 쓸 때 산소가 없는 상태, 산소를 쓰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있는 걸 빨리빨리 당을 대사를 하려면 산소 없이 가야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글루코즈 하나, 몰라큘 하나당 ATP를 2개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네요. 네, 산소가 있게 되면 36개 정도를 만들어요. 35개, 36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 ATP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아까 근력 운동을 한 번 막 하는 때는 유산소로 갈 시간이 없고 예, 그렇죠. 무산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몸에 있는 게 금방 글루코즈가 고갈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축적해 놨다가 빨리빨리 공급해 줘야 그런 운동 수행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서포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어준 상태에서 그런 고강도 훈련을 근력 운동을 수행한다 하면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고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해서 저장을 충분히 근육 안에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 수행을 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향상되어지게 되는 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좀 개인적 호기심인데 그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러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선수급인데 네. 수제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 뭐 투어 드 프랑스 같이 아주 그냥 로드 사이클 길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트렌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뭐였냐면 키토제닉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글리코겐은 결국에는 얘가 고갈이 될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 몸이 지방을 잘 연소할 수 있는 키토제네시스 그리고 키톨리시스, 키톤을 잘 분해해서 쓸 수 있는 이거를 아예 훈련을 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서 사이클링 타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과는 사실은 조금 컨트로버셜 해요. 예. 네.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이 지구력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시합을 투어 드 프랑스 같은 그 로드 사이클 시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판에는 전력 질주를 상당히 오랜 기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방 연소만 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정확한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러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생각보다 막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막 다 휩쓸고 그런 결과는 안 나왔어요.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네. 거네요.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론적으로 말은 돼요. 음.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공복시 유산소든 공복시 근력 운동이든 또는 밥 먹은 다음에 하는 근력 운동이든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슐린이에요. 네. 사실 인슐린의 기능은 지방 합성, 지방 분해 억제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침에 공복시 운동을 할 때 내가 살을 빼고 싶은 목적이면 당연히 이 공복시 운동을 해서 지방 연소를 하는 게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근육량을 늘리고 싶고 근력을 늘리고 싶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글리코겐은 어느 정도 있어서 탄수화물을 먹어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도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자기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정답이고 뭐가 정답이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실험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요 분들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트레드밀을 우리가 이제 뛰게 하는 운동을 시켰었는데 러닝머신이죠. 네, 러닝머신에서 이제 달리기를 했을 때 똑같은 운동량일 때 지방 연소가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키토제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험으로 증명된 바는 없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를 증명해서 그를 이제 논문으로 냈기 때문에 뭐 제가 논문으로도 자신 있게 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닝 열풍이 좀 있잖아요. 살이 좀 있는 분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지금 아침에 러닝을 하기로 했다 네, 했을 때는 사실 탄수화물 좀 적게 먹거나 공복 시간을 가진 상태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살 지방을 연소하기에는. 좋습니다. 어쨌든 각자 좀 개인화 필요하다는 건 다시 나오는 결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만한 단어가 나올 텐데요. 바로 MCH,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 이제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 네, 호르몬을. 네. 이 호르몬이 제가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게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어떤 호르몬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 단백질이에요. 뉴로펩타이드. 네. 근데 이 MCH 같은 경우가 올라가게 되면 식욕이 올라가고 푸드 인테이크, 음식 소비량이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MCH를 낮추면 이거를 이제 제가 있던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그 쥐를 만든 거거든요. MCH 넉아웃 쥐라고 MCH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거를 두 개 다 없앨 수도 있고 하나만 없앨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호모자이거스, 헤테로자이거스 또는 와일드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유전자를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헤테로자이거스에서 반만 그 기능이 있는 거고 두 개가 다 없으면 호모자이거스가 돼서 완전히 MCH가 없는 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게 없게 만들면 살이 빠지는데 왜냐하면 MCH는 음식을 먹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식욕 자체가 떨어져서 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없애주면 식욕이 더 떨어져서 더 덜 먹는 게 쥐가 되고 근데 제가 이 쥐를 가지고 일하면서 놀랬던 게 음식을 적게 먹고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량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건 최고다. 다이어트 약으로 최고다. 예. 왜냐하면 거기 실험하는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실험들은 결국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와, 이거 최고다.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은 유지된다. 그래서 그 MCH를 가지고 이제 제가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걔네들을 가지고 고지방 시기를 먹여서 살을 찌게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얘네들을 거의 18개월, 거의 2년 정도까지 그냥 계속 키워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MCH 유전자가 넉아웃이 되면 얘네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 더 많이 움직여요. MCH가 없으면 식욕이 감소하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지방만 빠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 쥐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보통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네. 저희는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C57 블랙 6라 그래서 까만 쥐가 있고요. 하나는 조금 이 누런색 쥐가 있어요. 129, 129라고 하는 게 좀 누런색 쥐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런 우리는 얘기하는 피노타입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MCH를 없애주니까 까만 쥐는 얘네들한테 이제 고지방, 고탄수화물 시기를 줘서 살을 찌게 만들려고 하면 얘가 그거를 스스로 저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음식 먹는 거를 조금 줄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이 움직여요. 더 많이 움직여서 얘네들이 살 찌는 거를 억제해요. 근데 이게 129이라는 쥐는 얘네들이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적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 대사량을 올려버려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동으로. 와. 브라운 팻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스스로
비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람도 그러거든요. 살이 안 찌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먹는 안 찌는 사람들. 많이 먹는데 안 찌는 사람 중에서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많이 먹는데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대사량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와 이게 사람의 그 비만 그런 거를 조금 설명되어지는 게 될 수 있다. MCH가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재미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게 비만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6개월 또는 18개월 때 어떨까 했더니 확실히 인슐린 저항성이 그냥 일반치보다 훨씬 더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재밌는 실험이 두 가지가 논문이 나왔는데 발질라이라는 이 학자가 인슐린 저항성이 노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 보고 맞다. 그렇다면 우리 MCH가 넉아웃된 쥐들 많이 움직이고 비만하지 않은 쥐는 인슐린 저항성이 낮으니까 얘네들은 노화가 적게 됐다. 그 나이에 비해서 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수명도 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당시에 중요한 논문이 나왔던 게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썰트윈이라고 썰트1, 그 당시에는 썰2라고 하는데 그 논문이 그 친구가 원래는 저쪽 MIT 쪽에 있다가 이제 하버드로 옮기면서 이제 그쪽 논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썰트윈이 에이징의 마커가 될 수 있다면 우리 MCH가 없어서 날씬한 쥐들은 썰트윈이 더 많이 이게 익스프레션 이게 더 발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측정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한테 우리 이거 했는데 똑같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다르다 했더니 솔트윈 단백질 레벨을 보지 말고 그게 그 액티비티를 보려면 P53의 엑시틸레이션 레벨을 봐야 된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P5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항암으로 되게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생길 때 P53에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암 발병률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암을 몸에는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그런 DNA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체크 포인트를 받다가 얘를 암세포가 될 애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 근데 P53이 그 역할을 하는 애인데 얘가 적거나 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 발병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썰트윈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썰트라는 그런 장수 유전자의 활동성의 기능을 보려면 P53의 에시틸레이션을 봐야 된다 하고 답장이 와서 저희가 P53 레벨을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액티비티 레벨까지 갈 필요도 없이 P53에서 간하고 저희 근육하고 췌장하고 여기 세 개에서 P53이 우리 아까 MCH가 넉아웃된 날씬하고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훨씬 더 높았어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이미 항암 효과가 얘네들은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발현이 점점점 뚜렷하게 떨어지는데 우리 MCH가 넉아웃된 쥐들은 얘네들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막 유지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항노화,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규명을 했고 그게 다이비스라는 그런 논문으로 저희가 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그게 MCH가 저한테 줬던 그런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잠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물질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MCH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있는 호르몬일 텐데 맞아요. 없앴을 때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MCH 유전자를 넉아웃을 하는 거는 사람에게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제약회사들이 그 다음 실험으로 이제 뭐를 했냐면 MCH 리셉터, 수용체 안타고니스트, 수용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MCH 기능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이제 실험에 이제 좋은 실험 결과 나올 거를 기대를 했는데 쥐가 앵셔스한 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이렇게 십자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로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쥐들은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놀아요. 근데 MCH 리셉터 아고니스트 걔를 딱 막아버렸더니 얘네들이 가운데만 있는 시간이 많아요. MCH 작용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쥐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쥐 같이 불안해서 떨고 저쪽에 가서 뭐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쥐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렉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MCH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수면과 관련된 그러니까 슬립 웨이크 사이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도 조금 깨져가지고 얘네들이 수면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요새 MCH 연구를 최근에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약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버드를 떠나면서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쪽 논문을 마지막 낸 게 한 2007년쯤인가 아마 이제 그쪽 연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씬하고 살은 잘 빠져. 음. 장수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불안하고 조금 활동이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불안해진다면 사실 그걸 약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기능은 우리가 알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이런 유전적으로 이걸 이제 모노제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노제닉, 폴리제닉, 매니플레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자 하나만 딱 없애버린 거예요. 저희가 했던 거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서로 상호 인터랙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들이 그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뭐 하나 유전자를 카피를 하나 더 준다던가 하나를 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게 다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 비만을 저항하는데 똑같은 MCH지만 종자에 따라 더 많이 움직여서 살을 빼기도 하고 또는 자기 체온을 올려서 살을 빼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지인마다 그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인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 행위든 이게 진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재밌습니다. 네. 어쩌면 또 MCH에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MCH를 모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게 효과가 확실했다면 막 그걸로 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막 오젬픽 막 난리 났듯이 그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제한된 지식으로는 그것 때문에 약으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 현장에서 연구하신 인사이트랑 같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사증후군 또는 인슐린 렙틴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인사이트가 더 있을까요? 한번 재미있는 연구가 이 당뇨병 약하고 운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얘네들을 동시에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Diabetes Prevention Program이라 그래서 DPP 연구라고 하고 그 연구 메인 결과가 주 결과가 NEJM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 보고가 됐는데 그건 어떤 연구였냐 하면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들, 요분들 3,234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플라시보 가짜 약을 줬고 한 그룹은 메폴민을 줬고 한 그룹은 운동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게 했어요. 혹시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운동 외에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변화입니까? 네. 운동과 이제 식단 조절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체중에 따라서 BMI에 따라서 500kcal 적게 먹게 하거나 1000kcal 적게 먹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2004년도 연구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병 이 약인 메폴민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30% 정도였다면 플레시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 조절은 58% 당뇨 예방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획기적인. 근데 이 연구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연구가 조기 종료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거를 당뇨 환자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 당뇨 약을 먹는 그룹은 그래서 이거 연구 종료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운동해. 왜냐하면 야, 약을 먹는 동안에는 그거를 못하게 그렇죠. 실험이기 때문에 장기간이었나요, 혹시? 기간이 4년을 4년이었어요? 4년을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기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충분한 기간이네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래서 그 연구가 되게 각광을 받았죠. 와. 네.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연구를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이번엔 당뇨 환자들.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 당뇨 실제 환자, 당뇨 환자. 당뇨 환자 중에서 그래서 이번엔 저희는 뭐를 했냐면 약은 건들지 않고 약은 드시는 대로 그대로 두시고 그 DPP 프로그램에서 했던 운동과 식이 조절 요 두 가지를 당뇨 환자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어요.
12주만 딱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7.5, 당뇨이신 분들이 7.5 했는데 6.5가 됐어요. 12주 만에. 물론 거기에서 그것만 좋아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어요. 운동하신 분들에게서. 그래서 저희는 참,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당뇨 혈당만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혈압도 떨어지고 아, 이분들이 요통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요통이 치료가 되고 무릎 아프신 분들이 무릎도 좋아지시고 다 좋아지셔가지고 실험이 12주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PT를 고용해서 자기들끼리 운동을 계속 지속했다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부작용이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부작용이 어드버스 이펙트에서 안 좋은 부가 아니고 따라 부수적인 그런 효과가 그래서 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당뇨만 잡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좋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었죠. 저희가 지금 당뇨 인슐린 저항성에 나눠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